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8월 22일) 비참한 심정이네 비렐름이여. 나의 활동력은 아주 무뎌지고 불안한 게으른 버릇이 붙어버렸네. 한가한 기분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할 수 없다네. 나에겐 이제 사고 능력도 없고 자연에도 무감각해졌다네. 책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네. 인간이란 이렇게 자아를 상실하고 보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모양일세.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닐세. 때때로 나는 날품파리꾼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네. 그렇게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 하루의 목표가 생기고 자신을 긴장시키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때때로 알베르트가 부럽다네. 서류 속에 파묻혀 있는 그가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상을 하곤 한다네. 나는 벌써 몇 번이나 자네와 장관에게 편지를 내어 공사관 자리 하나를 얻어달라고 할까 생각했었지. 그런 자리라면 거절당하지 않을 것 같았고 자네도 또한 보증해 줄 걸로 믿고 있었기 때문일세. 그전부터 장관은 나를 아껴주었고 어떤 자리든 앉아서 실물을 보라고 권유해 왔거든. 한순간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내 생각이 달라지곤 하네. 어떤 말이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지겨워져 제 몸에 안장을 얹고 마구를 얹어 달래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는 그 우화가 생각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못 잡게 되고 마는 걸세. 친구여, 환경의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은 어쩌면 일종의 불쾌한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어디를 가나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닐까. 8월 28일 만일 나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줄 사람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일 걸세.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베르트로부터 소포가 배달되었다네. 포장을 끄르자 곧 바로 눈에 띈 것이 분홍색 리본이었네. 로테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가슴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그 뒤에 몇 번인가 그녀에게 졸라서 내가 얻으려 했던 것이지. 이것과 함께 12절판의 문고본이 2권 들어있었네. 베르시타인 판의 호메르스로 산책을 하면서 무거운 에스테틱판을 들고 다니다가 거추장스러워져서 벌써부터 갖고 싶었던 책이지. 참 희한한 일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내 소망을 미리 알고서 알뜰한 우정을 나타내는 조그마한 선물을 찾아내어 준다네. 이러한 성의는 보낸 사람의 허영심에 받는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값진 선물보다 1000배나 더 귀중한 것이지. 나는 그 리본에 수없이 입술을 갖다 대었네. 그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그 즐거웠던 날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짧은 시절의 행복한 추억들을 되새겼다네. 비렐름이여, 그러나 불평은 하지 않겠네. 인생의 꽃이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꽃들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떨어져 버렸는가. 열매를 맺는 꽃은 지극히 적고 열매를 맺어도 온전히 익게 되는 것은 더구나 더 적은 걸세. 그렇다고 익은 과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네. 그런데도 친구여, 우리가 그 익은 열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맛도 보지 않은 채 썩혀버려도 괜찮은 걸까? 잘 있게. 아주 멋진 여름일세. 나는 곧잘 과일을 따는 긴 장대를 들고 로텐의 과수원 나무에 올라가 높은 가지에 달려있는 배를 딴다네. 그러면 로텐은 그 아래 서 있다가 내가 떨어뜨려 주는 배를 받는다네. 8월 30일. 불쌍한 자여, 너는 바보가 아닌가? 너는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 미칠 것만 같은 이 끝없는 정열은 도대체 어찌된 까닭인가? 이제 나는 그녀에게 바치기 위해서만 기도를 드릴 따름이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모습뿐이라네. 그리고 주위의 세계 일체를 나는 오직 그녀와 결부시켜 볼 뿐일세.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상에 잠겨 있으면 나는 행복한 몇 시간을 누릴 수가 있다네. 그러나 이윽고 나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려야만 하는 걸세. 아, 비렐름이여. 내 마음은 나를 어디로 몰아가려 하는 것일까? 그녀 곁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마주 앉아서 그녀의 모습, 그녀의 거동, 그리고 아름다운 말씨에 황홀해져 있다가도 차차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거의 막혀버리며 마치 암살자에게 목이라도 졸리듯 답답해지곤 한다네. 그리하여 내 심장은 숨막히는 감각을 완화시키려고 세차게 고동치는데 그것이 오히려 감각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네. 아, 비렐름. 도대체 이 세상에 정말 살아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가끔 있네. 그리고 때때로 가눌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 있을 때 로테가 자기 손에 얼굴을 묻고 실컷 울어서 가슴속의 괴로움을 풀어버리라고 슬픈 유안을 해주기라도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버리지 않을 수 없네. 그리하여 먼 들길을 헤매고 다닌다네. 가파른 산등성이를 기어 올라가 덩굴에 걸리고 가시에 찔리면서 길없는 숲을 헤치며 나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얼마쯤 속이 후련해지는 걸세. 얼마쯤 말일세. 그러다가 도중에 피로와 갈증 때문에 몇 번이나 쓰러진 일도 있다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면 상처 입은 발바닥을 잠깐이나마 쉬게 하려고 고요한 숲속에 구부러진 나뭇가지에 앉아있다가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어슴푸레한 달빛 속에서 꾸벅꾸벅 잠들어 버린다네. 아, 비렐름이여. 성직자의 외로운 밤과 가죽옷과 가시 혁대야말로 나의 영혼이 갈망하는 청량제라네. 잘 있게. 이 비참한 상태의 종말은 무덤 밖에는 없을 것 같네. 9월 3일. 비렐름, 나는 여기를 떠나기로 했네. 망설이던 끝에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자네 덕분이네. 벌써 2주일 전부터 그녀 곁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젠 정말 떠나야겠네. 그녀는 시내의 친구 집에 가 있네. 그리고 알베르트는 자, 어쨌든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네. 9월 10일. 괴로운 하룻밤이었네. 비렐름. 이제야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거야. 아, 자네 목이라도 끌어안고 실컷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 속에 몰아치는 갖가지 감회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날이 밝으면 마차가 오게 되어 있네. 아, 그녀는 지금 편안히 잠들어
다시는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걸세. 2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끝내 내 계획을 발설하지 않을 만큼 나는 강했다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떠했던가. 알베르트는 저녁 식사를 마치면 곧 로테와 함께 정원으로 나오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지. 나는 언덕의 밤나무 아래에 서서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리운 골짜기, 조용히 흐르는 강물 저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네. 지금까지 나는 몇 번이나 그녀와 함께 이곳에서 똑같은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곤 했었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좋아하던 가로수길을 오락가락 여기저기 거닐어 보았네. 내 마음을 이끄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정취가 어려 있어서 로테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나는 곧잘 이곳에서 발길을 멈추곤 했었다네. 그 뒤 내가 그녀와 서로 사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이곳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무척이나 기뻐했었지. 적어도 정원사의 손으로 만들어진 곳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소라네. 상상해 보게나 우선 밤나무들 사이로 전망이 탁 트여 있다네. 그런데 생각해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자네에게 벌써 꽤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로수 사이로 발길을 옮기면 너도 밤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에 이어져 있는 우거진 나무들로 가로수 길은 더욱더 어두워지는데 마침내는 아늑한 장소가 있지. 거기엔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깃들여 있다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한낮에 처음으로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지. 그리고 이곳이 장차 내 행복과 고뇌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어렴풋이 들었다네. 내가 반 시간 정도 이별과 재회의 애달프고 달콤한 상념에 잠겨 있으려니까 두 사람이 언덕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네. 나는 곧 뛰어가 그들을 맞이하고 일종의 전율을 느끼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거기에 키스를 했네. 우리가 언덕 위에 오르자 때마침 달이 관목이 뒤덮인 언덕 너머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였네. 잡담을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두운 정자에 이르렀지. 로테는 정자 안으로 들어가 앉았네. 알베르트와 나는 그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네. 나는 일어나서 그녀 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앉았네. 어쩐지 몹시 불안한 기분이었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네. 로테는 달빛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켜 주었네. 달은 너도 밤나무 숲의 꼭대기에 걸려 우리 앞에 펼쳐진 언덕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었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지. 우리가 있는 장소가 깊은 암흑에 쌓여있는 아늑한 곳이어서 그 광경은 더 한층 선명하게 보였다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이윽고 로테가 말문을 열었네. 달밤에 산책을 하면 저는 언제나 돌아가신 분들 생각이 나요. 자꾸만 죽음이라든가 내세에 대한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갈 게 아니에요? 로테는 더할 바 없는 숭고한 감정이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네. 베르테르 씨, 우리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설사 만나게 되더라도 서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로테, 나는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그녀의 손을 잡았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다시 만나게 되고 말고요. 나는 그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네. 비렐름이여, 하필이면 내가 애달픈 이별을 가슴에 숨기고 있을 때 그녀가 나에게 그런 말을 묻다니. 돌아가신 그리운 사람들은 우리들의 일을 알고 계실까요? 로테는 말을 계속하였다네. 우리가 몸성이 잘 있으면서 변함없이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 조용한 저녁 무렵 어머니의 아이들, 곧 제 동생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제 둘레에 모여들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해요.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이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빈답니다.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어머니의 아이들을 어머니처럼 돌보겠어요 하고 약속했던 그 일을 제가 정성껏 지키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셨으면 하고 말입니다. 저는 가슴이 메어서 이렇게 부르짖곤 한답니다. 그리운 어머니, 만일 제가 아이들에게 어머니만큼 좋은 어머니 노릇을 못하고 있다면 그 점을 용서해 주세요. 아,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빵을 먹여주고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이들을 잘 다독거려주며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운 어머니, 우리가 단란하게 지내는 정경을 보신다면 아마도 어머니는 하느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 거예요. 또한 하느님을 찬양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임종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행복을 하느님께 기도하셨으니까요. 라고요. 오, 비렐름이여, 어느 그 누가 그녀의 말을 되풀이하여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 생명 없는 차가운 문자로 그 성스러운 정신의 꽃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나. 그때 알베르트는 다정하게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네. 로테, 당신은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어요. 당신이 곧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제발 부탁이. 오, 알베르트 씨, 설마 잊지 않으셨겠지요. 아버지께서 먼 여행을 떠나고 안 계시는 동안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저녁마다 우리들끼리 조그마한 둥근 탁자를 앞에 놓고 앉았을 때의 일 말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책을 갖고 오셨지만 그것을 읽는 일은 좀처럼 없었지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그 우아한 영혼과 접촉하는 편이 더욱 마음을 사로잡았겠죠. 어머니는 아름답고 다정하고 쾌활하셨으며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느님은 제 눈물을 알아주실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하느님 앞에 엎드려 부디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녀는 말했네. 로테! 소리치며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네. 내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손을 적셨네. 로테,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영전에 내릴 겁니다. 베르테르 씨가 저희 어머니를 생전에 아셨더라면 참 좋아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숨이 막힐 듯 하였네. 이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말을 그녀는 일찍이 나에게 한 적이 없었네. 로테는 말을 계속하였네.
하지만 어머니는 한창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막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기 전이었어요. 병환이 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운명의 몸을 맡기고 있었는데 다만 아이들, 특히 막내 일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셨어요. 마침내 임종이 가까워진 것을 안 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너라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갔는데 작은 아이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겁에 질려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두 손을 들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시고 하나씩 차례로 입을 맞춰준 다음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다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맹세를 했지요. 로테, 너는 매우 어려운 약속을 했다.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눈을 지녀야만 하는 거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는 잘 알고 있을 거다. 때때로 내 눈에 글썽거리는 감사의 눈물을 보고 나는 그걸 알게 됐지. 동생들을 위해서 부디 그런 마음과 눈을 가져주기 바란다. 그리고 아버지에겐 아내와 같은 정성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위로해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셨으나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슬픔에 못 이겨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가셨던 겁니다. 알베르트 씨, 당신은 그때 방에 계셨죠. 어머니는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묻고는 당신을 곁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저를 한참이나 번갈아 보시다가 둘이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는 안심한 듯이 평온한 눈길을 보내셨어요. 이때 알베르트는 로테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외쳤네. 그럼 우리는 행복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거요. 그토록 침착한 알베르트도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있었으며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네. 베르테르 씨, 로테는 다시 말했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무치게 느끼는 것은 아이들일 거예요. 아이들은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렸어 하고 오래도록 슬퍼했죠. 로테는 일어섰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깜짝 놀라면서 로테의 손을 잡았네. 그만 돌아가요. 밤이 늦었어요. 그녀는 말했네. 로테는 손을 빼려 했으나 나는 더욱 힘을 주어 외쳤네.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난 가겠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덧붙였네. 기꺼이 떠나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자, 로테, 아무쪼록 잘 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알베르트 씨, 우리는 틀림없이 다시 만날 겁니다. 내일 말이죠. 로테는 내 말을 짓궂은 농담으로 돌리며 말했네. 그 내일이 어떤 것인지 나는 똑똑히 느꼈다네. 아, 그러나 로테는 그것을 짐작조차 못하는 걸세. 두 사람은 가로수 길을 나란히 걸어갔다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달빛 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전송하였지. 그러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실컷 울었다네. 이윽고 나는 벌떡 일어나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보리수 아래 정원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로테의 하얀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네. 나는 그쪽을 향해 두 팔을 내밀었지.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